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심화 이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선택 이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0페이지 가보시면 가격 효과와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면 효용 함수가 있죠.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 가격 그리고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이 변하게 되면 그때 소득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소득 소비 곡선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면 요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한 요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때 얘는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는데 물론 얘가 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X랑 Y가 있고 여기서 X는 똑같이 수평축에 놓고 X의 가격으로 이렇게 놓을 건데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소득이 이렇게 있고 XY 가격이 있을 때 이게 이제 X의 가격이 있는 상황에서요.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얀 색깔 가격에서 이게 P0라 할게요. P0. 그럼 얘가 P0라 할게요. 얘가 P1이라 할게요. 얘가 P1이라 할게요. 자,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다가 여기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은요.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죠. 자, 무차별 곡선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를 쭉 연결한 게 바로 수요 곡선 이렇게 되고요. 자,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 곡선 이거는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B, C, C 가격 이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냥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구입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이게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효과에는 두 가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효과와 수요 곡선. 가격 효과를 반영하는 게 가격 소비 곡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가격 효과를 잘 반영해서 여러분 소득 효과를 반영해서 우리가 원하는 곡선 끄집어낸 게 앵겔 곡선이죠. 가격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 곡선 우화형하는 것을 도출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보통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 효과가 둘로 쪼개질 수 있어요. 실질 소득을 일정하게 정확하게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는 거야.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되면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예산선의 기울기는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구매력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실질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구매 능력, 구매력, 이걸 바로 실질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얻게 되는 효과, 그걸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대체 효과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무차별곡선을 찾으세요. 하나의 인디퍼런스 컵을 찾아서 두 개 점이 대체 효과고요. 소득 효과는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 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했었죠. 거기 보시면 위에 박스 있죠. 172페이지 박스. X의 가격이 하락할 때요. 상대 가격이 싸진,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대체 효과라고요. 오케이. 요거는 상식 이렇게요.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예산선의 영역이 커졌잖아. 그래서 실제 소득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게 소득 효과인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제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구매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산선의 영역이 커지게 되면 실질 소득이 커지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X제가 정상제라고 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열등제라고 했을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효과를 합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대체 효과는 언제나 맞는데 이게 열등제인 경우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잖아요. 얘는 증가하잖아요. 두 개가 상충된다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니, 수요 법칙의 위배 이게 기펜제라고. 자, 그래서요. 자, 여기서 이게 깊은 제, 저는 깊은 제가 좋아요.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 월화수목 금토일 다 라면만 먹는 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1번. 기펜제는 열등제이면서 로마자 나와 있는 거 두 개 다 별표하셔야죠.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떤 재화가 열등제이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다른 대체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제가 되게 많은 경우야. 아니, 연탄, 라면, 라면을 대체할 만한 게 뭐 다양한 뭐 스파게티부터 또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비싼 게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재화와 대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가능한 한 작아야 됩니다. 소득 효과가 커야 돼. 대체 효과가 작기 위해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의 곡률이 매우 커서 L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3번. 소득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소득 중에서 그 재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되는, 약간 가난한 경우에 식료품 지출비가 되게 큰, 우리가 뭐 아일랜드 감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기펜제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 5번 나와 있는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살표까지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체 효과만 나타내서 반영하는 이 수요 곡선을 보상 수요 곡선, 이 가격 효과 해가지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다 반영하게 되는 것을 얘를 보통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그 수요 곡선, 그리고 소득 효과까지 나타내는 이렇게 두 가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심층 연구 바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효과 또는 가격 효과가 빵일 때, 여러분 잘 정리해 볼게요. 가격 효과가
이거 그림으로 푸는 거 아니야. 우리 주관식에서는 그림으로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말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체 효과와 그리고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득 효과가 빵이다. 여러분 만약에 얘가 빵이야. 만약에 소득 효과가 빵이라고 합시다. 소득 효과가 빵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 효과랑 대체 효과는 같아요. 가격 효과랑 대체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아니,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무슨 곡선이다? 그래요. 얘가 보통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돼요. 오디너리. 자, 반면에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보상된 수요 곡선 해서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러면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랑 대체 효과가 나타내는 게 같으면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은 같겠죠. 이해 가시죠? 밑에 그래프를 다이렉트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있고 px야. 하나의 점을 찾아요. a점이라 할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 있고요. 원래는 소득 효과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소득 효과.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통 수요 곡선인데 이 상황에서는 소득 효과가 없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순수한 보상수요, 힉스 보상이라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보상수요 곡선 해가지고 힉스의 보상수요 곡선, 마샬의 보통수요 곡선, 오디너리. 아니, 대체랑 소득 효과를 같이 합한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다시. 이게 원래야,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소득 효과 없어. 그냥 이렇게 꺾여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꺾여 버리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결국 어떻게 된다? 마샬의 수요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워지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인덱이 지워져서 이렇게 가가지고 소득 효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이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효과도 이거랑 같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격 효과가 빵일 때 한번 볼게. 가격 효과가 빵이래. 만약에 가격 효과가 빵이면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럼 여러분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가 없어요? 있어요? 둘 다 있어. 근데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 소득 효과야. 두 개 합쳐서 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볼게요. 아니, 대체 효과는 언제나 상식에 통하는 경우니까 성립해야 된다니까요. A점 있는데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 그런데 소득 효과까지 더한 그 총 효과인 가격 효과가 없으려면 소득 효과는 반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소득 효과 한번 여기다 반영을 하면 얘가 소득 효과가 이렇게 반대로 작동하는 거야. 소득 효과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마샬의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마샬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샬의 노란 색깔의 수요 곡선은 대체 소득 같이 합한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5개 갔는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왼쪽으로 5개 가가지고 쌤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합친 이게 마샬의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에 대체 효과, 가격 효과 같고 왼쪽에 소득 탄력성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요거 다시 볼까? 박스 보시면 소득 효과 빵이야. 여기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랑 대체 효과 나타내는 거, 네, 두 개 같은 거 알 수 있죠.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마샬의 보통의 수요 곡선이고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게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인데 두 개가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자, 소득 효과가 빵이야. 소득 탄력성이 빵이죠. 소득 탄력성이 빵이고 그러면 당연히 ICC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ICC는 수직선이다. 수직의 형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B와 C를 연결한 거죠. 자, 얘도 가격 효과랑 이게 빵이니까 대체랑 소득 효과 합한 게 빵이 돼서 대체는 마이너스 소득 효과가 되고요. 절대적인 크기는 같고 부호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통상적인 수요 곡선,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인데 가격이 변해도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는 거네. 가격 탄력성 이거 가격이 변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빵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PCC가 수직이 된다. 이해 가시죠? 예,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 가격 효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득 효과 빵인 거 했잖아. 가격 효과 빵인 거 했잖아. 그럼 질문 있습니다. 소득 효과 빵인 거 했고 가격 효과 빵인 거 했는데 대체 효과 빵인 건 안 합니까? 하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대체 효과가 있는데 여기다 할게요. 만약에 대체 효과가 빵이라면 이렇게요. 오케이? 여러분, 대체 효과가 빵이라고 하면요, 우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에 별표하시죠. 완전 보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빵이 되기 때문에 아니 얘가 빵이야. 그 가격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는 같아지게 되고요.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PCC고 소득 효과를 나타내는 게 IC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가격 새로운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덜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기본 강의 다시 보세요. ICC랑 PCC 당연히 같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6번, 5번 보시면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일 때는요.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이 모두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이건 소득 탄력성은 1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가격 탄력성은 1? 아니지. PCC 얘기했을 때 우리 앞에 다시 보세요. PCC는 수평일 때가 1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향하게 되면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7 수요 함수의 수학적 도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직접 많이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에 팁 같은 거 알파 베타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게 된 다음에 문제 풀면서 그냥 약간 편법 비슷하게 빨리빨리 그거 활용하는 거 저절로 알게 돼.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 수요함수, x제 수요함수랑 y제 수요함수 계산하는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또 심층 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후생 변화와 화폐적 측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소비자가 후생이 변화 시
후생이 변화 시 화폐로 측정을 하는 거야. 화폐로 측정. 여러분들이 플러스 A뿔을 받았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해요. 시험에 합격했어. 아주 행복해요. 그거 돈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뭔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로 효용이 변화한 것을 측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개요 볼게요.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이 변하면 소비자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효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효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 효용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저는요, U0에서 U1만큼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델타 U, U1에서 U0를 뺀 요 크기겠죠. 근데 이게 효용이라는 게 이게 잡히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뭘까요? 그 숫자 자체를 매겨도 무차별 곡선은 순서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서수적으로 측정되는 관계로 절대적인 크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그냥 효용의 증가만 알 뿐이지.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서수적이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효용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3번. 재화의 가격 변화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려면 가격 변화에 따른 효용 수준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객관적이라는 게 뭐야? 돈으로 원화, 달러 요걸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5번. 효용 수준의 변화를 객관적인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있고요. 여기에 보상 변화, 대등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 강의 때도 아이디어는 말씀드렸는데 거기 볼까요? 우리가 효용이 U0에서 U1으로 이렇게 변화했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할 때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여기가 이제 비포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야. 시험에 합격하기 전. 시험이 합격이라는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애프터를 보는 거야. 나도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으면 얼마나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행복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땄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요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있고 또 하나는 합격 후 보는 거야. 야, 내가 말이야. 시험에 지금 이 상황이야. 합격했어. 합격해봐서 아는데 그 생각만큼 재미없어. 나 때려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합격이라는 충격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before and after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상 변화 한번 볼게요. 보상 변화. 자, CV, compensat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가격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보상 변화 이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게 new 예산선이죠. 얘가 옛날 예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상 변화는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에만 잘 명심해 주세요.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new 예산선 기준,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자,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있고,
자, 우리 밑에 그림 여기가 A야. 자, 새로운 무찰보 곡선 이렇게 있고 여기가 B야. 나는 분명히 행복해졌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전의 무차별 곡선 가지고 여기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뉴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여기가 C란 말이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상대 가격 변화로 나타나는 A와 C가 대체 효과.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으세요. 얘랑 얘 셋 중에서 요거 두 개 평행하지. C에서 B가 소득 효과. 그래서 뉴 예산선 가지고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보상 변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A에서 B 가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최초의 무차별 곡선, 이전의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면 됩니까? 이거 크기 있잖아, 여기. 이게 이 크기가 이제 화폐로 나타낸 소득 아니겠습니까? 특히 y제가 만약에 복합제다 그러면 이걸 높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y제, 화폐로 표현한 나의 행복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엔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근데 이 하락할 때만 하세요. 하락할 때만.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더 들어가려다가 아예 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락할 때만 보시고. 자, 그래서 다시 7번 볼게요. 보상 변화는. 자, 지금 요거에만 초점 맞추시면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변화된 가격 하에서, 변화되니까 new라고 써주세요.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소비자 효용을 가격 변화 이전과 동일하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지금 내가 시험에 붙었어. 돈을 많이 벌어. 당신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에서 돈을 얼마나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대등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변화 말고 대등 변화는요. 아니, 옛날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뉴 예산선이 아니라 올드 예산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죠. 올드 예산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요. 자, 이퀴밸런트에서 EV 이렇게 합니다. 전기차가 아니고요. 자, 소비자의 효용이 가격 변화 이유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소득. 이걸 동등, 대등 변화 이렇게 합니다. 동등 변화. 이렇게. 동등하게. 내가 만약 지금 상황이 있는데 올드 예산선 가지고 아, 나도 시험에 합격했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자,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더 그려. 이렇게 그려. 이렇게 더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립시다. 네.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한 번에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예산선이 요거 옛날 예산선이잖아. 올드 예산선이잖아요. 옛날 예산선을 가지고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더 이렇게 돈을 더 해줘야 하는가. 약간 느낌이 알듯말듯 하죠.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래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효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하늘 색깔에서 주황 색깔로 효용이 증가했는데 그 판단 기준을 새로운 변화 후의 예산선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접하는 경우가 우리가 힉스 방식이고요. 여기 효용 극대화되는 그 상품점을 지나가게 되는 게 바로 그때는 슬러스기 방식이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옛날 예산선 가지고 올드 예산선 가지고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A, B인데 D 요게 바로 동등 대등 변화야. 좀 힘드니까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차이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넘어가시고 7번 보세요. 변화 이전의 가격화에서 읽으면서 요 내용이 떠오르시면 돼요.
변화 이전의 가격 하에서, 그러니까 올드 예산선 가지고, 올드 예산선의 기울기 가지고 소비자의 효용을 가격 변화 이유와 동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을 측정한다. 오케이. 자, 뭐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전 보완제 수요함수 다음 페이지 있는데 요거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잘 했고, 완전 대체제 수요함수 이것도 잘 했으니까 봐주시고요. 완전 대체제 수요함수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볼게요. 현시선호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현시선호 이론. 여러분, 현시선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그 선호를 추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 문제는 주로 약공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 현시선호가 있고요. 간접 현시선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공리를 위배하는 구간 요걸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 약공리라는 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약공리라고 그랬죠. 아니, 어제는 사과가 좋겠다라고 해놓고요. 갑자기 지금은 또 아니래. 안 돼. 그러니까 약공리 위반. 이거는 약공리를 위반했다는 게 배신을 했다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자, 거기 보시면요. 두 예산선이 교차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뭐 한 열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밑에 약공리 위배하는 경우를 보세요. 약공리 위반하게 되는 밑에 4가지 경우 있죠. 한번 볼게요. 그걸 기준으로 좀 익숙하게 보시고 나머지도 보면 저절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자, 예산선이 이렇게 거기 보시면 검정 색깔이 이렇게 있고, 검정 색깔이 이렇게 있고, 검정 색깔이 있고, 검정 색깔이 있고, 검정 색깔 위에 P0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미리 한번 써 놓을게요. 자, 주황 색깔이 이렇게 있고, 주황 색깔이 이렇게 있고, 아니, 이걸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많이들 또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저도 암기 안 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Q0가 여기야. Q0가 여기인데 Q1이 여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예산선이 P0 가격이야. P0 하에서는 아니 Q0가 저는 Q1보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로 이제 선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호인데 혹시나 물어봤어. P1의 예산선 하에서 봤어요. 야, 너 P1 하에서도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둘 다 할 수 있는데 P1 하에서는, 자,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Q0 말고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P0 하에서는 Q0를 선택하고 P1 하에서는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선호합니다. 어때? 이게 뭐야? 지금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약공리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모두 선택 가능한 예산 집합에 있어야 돼요. 모두 선택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P0하에서는 Q0가 난 좋아. 그런데 갑자기 P1하에서는 Q1이 좋아. 아니야, 이게 약공리 위배지, 위배. 이랬다 저랬다. 배신! 이런 거죠. 아니, 일편단심 이걸 찾는 거야. 약공리라는 것은 요거 일편단심인데 일편단심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일편단심, 민들레 그걸 위배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볼까요? 자, Q0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Q1이 여기 있는 거야. Q1이. 똑같잖아. 내가 이렇게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Q0가 좋아요. 그랬는데 이 주황 색깔 예산선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Q1이 좋아요. 이러니까 배신! 간단하죠?
자, 이것도 봅시다. Q0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Q1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하얀 색깔 예산선 이렇게 봅니다. 나는 Q0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황 색깔 요 예산선에서 봐요. 근데 나는 Q1이 좋대. 패신이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데? 아, 맞아요. 원래 경제학이 당연한 거를 어렵게 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자, Q0, P0 하에서는 Q0 선택했는데 P1 하에서 얘를 선택했다? 배신. 아니, 그러면 딴 거 아닌 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제일 위에 최초 구입점이 구입 불가능할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Q0. 얘가 P0입니다. 자, 그런데 예산선이 얘가 이렇게 됐어. P1이야. 새로운 예산선이야. 오케이? 근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쓸게요. Q1이 어디냐면 여기 딱 할게. 여기. 이해 가시죠? 여러분, P0 하에서는 누굴 더 선호해? 저는 Q0를 Q1보다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근데 P1 하에서는 누굴 선호해? 근데 P1 하에서 나는 Q0를 더 선호해. Q0를 Q1보다 더 선호하나인데 여기 잘 보세요. Q0가 선택 대상에서 벗어났어, 얘가. 나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다 떨어졌네요. 오늘 다 팔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Q0인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아이고 뭐라고 할까? 세상 떠나면 너무 슬픈데 아무튼 저를 멀리 떠나버렸네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Q0가 좋지만 얘는 떠나버려서 할 수 없이 얘를 선택했어요. 야, 너는 배신이야. 아니, 얘 선택할 수 없다니까 배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이미 떠났어. 엑시트 해서 나가버리면 Q1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얘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났는데 약공리라는 것은 모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 구입점이 구입 가능할 때 그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지울게요. 요 네 가지. 네 가지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 그냥 그때그때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약공리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갑자기 좀 유행의 붐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나오고 있어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최초 구입점이 구입 가능한 위에서 제일 위에서 가운데 거 볼게요. 자, Q0를 선택했다 합시다. P0일 때. 아니 근데 앞에 본 것처럼 만약에 Q1이 잘 보세요. P1인데 Q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으면 배신 아니야? 왜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얘가 좋다 그랬는데 여전히 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얘를 선택했다? 여긴 배신입니다. 여기도 배신이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배신이 아니야. 여기도 배신 아니고 왜요? 아니, 여기 있는 영역은요, 여기는 이전에는 아예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요 예산선에서는 내가 대학을 다닐 때야.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캠퍼스 커플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직장을 갔어. 그 사람들은 제가 CC였으니까 당연히 Q0랑 결혼을 하나 보지. 근데 딴 애랑 결혼한 거야. 너 배신이니?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말이야. 얘가 옛날에 없었어, 내 인생에. 근데 새롭게 등장했어. 이전에는 비교 자체를 못했다니까. 새롭게 등장한 후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뭐 배신 이것도 없었어.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났다 그러면 이건 배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요 안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약공리 위배 영역이고요. 이렇게 배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공리를 위배하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약공리를 충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그대로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를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약공리를 위배하는 영역은 어떻게 되냐 해서 헬스클럽 같은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면서 볼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 관련해서 이거는 자주 출제는 돼요. 그리고 가격보조 시 보조금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이거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 보조했으니까 가격이 하락한 거죠. X, Y 이렇게 있어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예산선이 이렇게 해서 변화했습니다. 자, 일단 F점 찾았습니까? F점. F점이 여기가 됐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게 뭐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당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Y제를 이만큼 더 쌓게 될 수 있었죠. 수직거리로 측정하게 된 것은 Y제로 측정한 정부의 가격 보조의 크기.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 Y제는 똑같은데 X제를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X제의 크기로 측정한 보조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것만 보세요.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자, 그러니까 밑에 심층 연구 당연한 건데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야, L자 형태야. 그 현금 보조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고 가격 보조는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서 이동하는데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면 이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보조랑 현금 보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번 별표해달라고 그랬죠. 4번도 별표하세요.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이면 가격 보조할 때랑 현금 보조할 때랑 결과가 완전히 동일해지고요. L자가 되면 대체 효과가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예, 그 정도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와 물품세, 이자율의 기간 간 어떤 시점 간 자원 배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계산 문제까지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심층 연구는 그냥 뭐 좀 넘어가시죠. 별건 아니고요. 이자율의 변화와 효용 수준, 요거는 이제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 이자율이 변했어. 이자율이, 자 거기 상승하는 걸로 할게요. 1번 상승시.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거기 보시면 예산선이 처음에 거기 검정 색깔이 처음에 예산선이야. 요거 초기 예산선입니다. 그래서 R0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초기 부존점이 거기 2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점 이제 처음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좀 더 공률을 크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선을 그리고 할게요. 아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거야. 이렇게 이자율 상승이면 이게 이렇게 기울기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 바로 앞에 있죠.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게 1 플러스 R, 이제 마이너스 붙는 건데 마이너스 빼고. 그래서 그러니까 R0라고 했는데 엄밀하게는 1 플러스 R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무찰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요 점을 선택하다가 요 점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효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아니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효용이 불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용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제 무찰곡선의 곡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 시 차입자의 소비 가능. 차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차입자들은 이게 차입을 못하는 거야. 선택 영역이 날아가는 거지. 이쪽이. 요 차입자인 거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 다시 기본 강의 그쪽을 좀 보셔야 돼. 아, 왜 자꾸 여기서 설명하지? 지금 여긴 심화 시간입니다. 심화 시간. 오케이? 자, 기본 강의. 여기는 기본 강의가 사실 심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예산선 영역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저축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차입 제약 나와 있잖아요. 두 기간 모형에서 이 기간 intertemporal two period입니다. 주어진 이자율로 얼마든지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금은 가능하지만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차입을 통해서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를 원하더라도 차입이 불가능하며 소비를 현재 소득 수준 이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입 제약, 유동성 제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용 이론은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은 뭐 굳이 심화 시간에 더 볼 건 아니고요. 기대치와 기대 효용 이것도 뭐 기본 강의 때 좀 더 말씀을 드렸고, 공정한 도박과 공정한 보험 이게 뭐가 공정한지 정확히 페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득을 벗는 순 기대 소득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심화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게 그게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심화예요. 왜냐면 약간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그래서 기대 효용을 이용한 보험시장의 분석 나와 있고, 거기 나와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 네, 그거 잘 체크하시죠.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쪽 파트도 내용을 어떻게 보기보다는 기본 강의 내용 잘 보시고 문제를 바로 풀면서 자꾸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